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사랑 이 오랑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할까 해요. 한족에 대해서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중국은 원조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족이 있고요. 한족이 아닌 이 수십 개의 소수민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조선족도 사실 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한족에서 이 한자는 이 예전 한나라에서 따왔어요. 왜 장기판의 주인공이죠. 그 항우랑 싸워서 이겼던 초한지의 그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잖아요. 그래서 한나라에서 쓰는 말, 즉 한어를 쓰는 민족을 말하는 게 바로 한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족들은 자신들이 사는 중화권이 아닌 이제 변방에 사는 좀 미개한 이민족들을 이제 오랑캐라고 좀 낮춰서 불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동쪽에 사는 좀 이민족을 오랑캐를 뜻하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그래도 좀 온순한 편이었어요. 다른 뭐 흉노족이나 뭐 선비족, 돌궐족, 뭐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등 좀 무시무시하고 좀 사나운 이민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농사를 짓고 사는 한족이랑 이 변방에서 이 유목민 이민족 간에 뺏고 빼앗기는 좀 공방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족들의 인구수가 워낙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역사는 한족 위주로 좀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중국의 왕조 있잖아요. 순수한 한족이 세운 국가는 한나라랑 송나라랑 명나라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중국 최초로 이제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제죠. 이 진나라도 원래는 서雍족이라는 이민족 출신이 세운 나라고요. 수나라랑 당나라도 선비족이 세운 나라고, 요나라는 거란족이고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웠고요. 그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몽골족이죠. 마지막 중국 왕조인 청나라도 여진족이 세운 국가거든요. 어찌 보면 중국의 역사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제목이 오랑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일반적인 이 한족 왕조 중심의 역사가 아닌 이 중원의 변방에 있던 일명 오랑캐라고 불리었던 여러 이민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좀 특이한데 이런 오랑캐나 이제 이민족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읽었던 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볼까 해요.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민족은 흉노예요, 흉노. 그래서 한나라를 통일한 이 유방이 이 흉노랑 싸우다가 이제 크게 져요. 그래서 이후로 거의 70년 동안 이 흉노한테 엄청난 재물과 심지어 왕실의 여인까지 시집 보내야 하는 좀 굴욕적인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근데 의아한 게 있는데 이게 흉노족이란 세력은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부터 기록에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세력이 강하거나 이 중국 본토에 위협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변방 초원에 흩어져서 사는 유목민 그냥 세력이었죠. 근데 중국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싸웠던 이 전국시대에도 조용했었고요. 이제 초한지죠. 항우와 유방이 싸우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유방이 중원을 통일하자마자 이 흉노 세력이 강해지고 이 항우도 무찔렀던 유방의 천하무적 대군을 격파했다는 게 좀 의아한 거죠. 물론 뭐 장량이라 한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갑자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 직후에 흉노 세력이 강해진 까닭이 이 유방이랑 반대되는 세력이 이런 지식인이나 기술자들이 대거 흉노로 망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흉노족에게 뭐 강철을 다루는 방법과 같은 이런 기술을 전파하고요. 뭐 정치적인 거나 병법이나 행정 같은 다양한 선진 문명을 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흉노족의 강력한 군사력이랑 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흉노족의 세력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드웨어만 강한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중원에서 흉노로 넘어간 사람들은 일단 뭐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도 많죠. 워낙 혼란스러웠잖아요. 수백 년간의 내전으로 이 중원의 현실에 좀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난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명이나 이 기술을 습득한 이 흉노의 지도자 그 묵특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공로도 인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뿐 아니고요.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 인재 유입이라는 걸 좀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꼭 흉노족뿐만은 아니고요. 춘추 전국시대를 이제 진시황제가 통일하잖아요. 이 진나라도 아까 이민족 출신 국가라고 했죠. 근데 이런 중원의 이제 선진화된 문명이랑 인재랑 기술을 좀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서 결국 최초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죠. 책에서는 여진족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여진족이 그 예전 고구려 땅 만주 쪽에 살던 민족인데 이 중원의 선진화된 시스템이랑 기술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그 농경 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서요. 이 만주 지역에 농업화를 크게 좀 진전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상당 규모의 이 농업 사회를 구축했던 예전 청나라, 이제 명나라의 좌절감을 느낀 중국 지식인들이나 기술자들이 좀 좋은 대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청나라로 많이 망명하면서 결국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큰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몽고족은 그 본거진 그 몽골 초원지대가 이제 만주랑은 다르게 이게 너무 건조해서 농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농사를 짓지 못하면 결국 남의 것을 빼앗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나라의 문을 두드린 게 여진족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빼앗아야만 하는 몽골족이었다면은 명나라의 지식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중국의 역사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봐도 결국 지식인의 어떤 기술자 이런 인재 유입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은 좀 암울한데 일단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너무 줄고 있죠. 그래서 인재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이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좀 상위층에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암울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이번 장관 후보자 보면은 다 자녀들을 유학 보냈더라고요. 사회지도층이 가장 먼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유학을 마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좀 암울하죠. 그래서 앞으로 30년간 이제 국가별 젊은 인구의 유입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유출이 심각하고요. 선진국 대부분이 다 심각하죠. 오로지 미국만 이민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젊은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재 유입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이제 역사가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송나라가 되게 경제적으로 번성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우리 고구려가 멸망한 게 다 이게 농사 기술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이면은 가장 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 그것도 당나라라는 외세를 좀 끌어들여서 통일했잖아요.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쭉 이제 발전했으면은 지금까지도 이 드넓은 만주 벌판이 이제 우리 땅일 수도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결국 이 고구려의 옛 땅을 잃은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책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농사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다는 거예요. 농사 기술이 좀 발전하지 못했던 좀 고대에는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제 한반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는 좀 만주 지역이 주 그 무대였는데 식량을 생산하는 거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고구려가 강했던 거죠. 사실 고구려 전성기 때는 이제 백제 신라는 그냥 뭐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인구도 적고 작은 소국에 불과했어요. 신라가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 왜구가 터들어 왔다고 살려달라고 고구려에 막 SOS 치고 막 그랬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선진화된 좀 농업 기술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만주 지역보다 아무래도 한반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백제랑 신라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반면에 고구려는 이제 추웠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한반도만큼 늘리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게 땅은 넓지만 점차 인구수나 이 생산력 면에서 백제 신라에게 따라잡힌 게 결국 고구려가 무너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이 통일신라나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도 이게 한반도 남쪽이 농사짓기 워낙 적합하잖아요. 굳이 예전 그 고구려 만주 땅을
욕심내지 않았음을 좀 짐작할 수도 있죠. 이게 별 농사도 못 짓고 효용가치도 없는데 괜히 쳐들어갔다가 막 그쪽에 원래 살고 있는 여진족이니 거란족이니 혹은 중국 본토 국가랑 싸워야 하는데 이거를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키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려 말에 그 요동 지역을 정벌하라는 이 조정의 명을 어기고 이제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성계가 요동 지역으로 쳐들어갔으면은 물론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많은 논란의 떡밥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중국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원나라랑 명나라 간에 이제 바뀌는 그 시기라. 그래서 만약에 이성계가 진짜 요동으로 갔으면은 아마 승리하고 요동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지하는 거랑 지키는 건 다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동을 계속 지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요동 지역이 춥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비해 농사 짓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결국 수비의 한계를 느끼고 좀 스스로 철국수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만주나 요동 지역이 따뜻하고요.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었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또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란 자산은 이 땅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만주나 요동 지역은 유지 관리 이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지도층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죠. 그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백제랑 신라가 한반도에서 급격히 성장했던 것처럼 이 송나라가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번성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농업 기술의 발전이 크다고 해요. 지금이야 중국에서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이 뭐 상하이나 선전이나 광동성 같은 남쪽이잖아요. 근데 원래 고대의 중국에서 중심은 항상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지 게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이건 뭐 또 아재 인증이긴 한데요. 이제 뭐 장안이나 낙양이나 허창 같이 이 큰 도시들은 대부분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있죠. 그 당시 강남이었던 뭐 오나라나 이제 총나라죠. 이쪽은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라 생산량이 북쪽에 비하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삼국지 소설에 보면은 조조가 이제 적벽대전에서 이제 송건이랑 유비에게 크게 패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뭐 그 정도로 큰 전투도 아니었고요. 그 전투 이후로도 조조는 계속 이 중원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굳이 당시에서는 영한가 없는 오나라 총나라로 쳐들어갈 필요성이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조조가 유비를 숙적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조조가 이제 원소를 이기고 그 중원 지역을 차지했을 때 이미 뭐 중원을 통일한 거라는 평가도 많았죠. 그래서 한나라는 물론이고요. 뭐 삼국지 시대도 그렇고 수나라, 당나라까지도 중국의 중심은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15개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싸우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걸 통일한 이 송나라 초기까지도 중심 무대는 북부였는데요. 이 이민 거의 오랑캐라고 좀 우습게 봤던 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에 밀려서 결국 송나라는 이 남쪽으로 쫓겨나죠. 지금의 항저우의 수도를 세우는데요. 이를 이제부터 남송이라고 해요. 뭐 알리바바의 도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후 남송은 거란족의 요나라는 물론이고요. 나중에는 여진족의 금나라 등 이제 이민족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몽골족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김용 소설 중에 사조영웅전, 심려음녀가 바로 이 시기의 소설이죠. 이 남송 시대에는 제대로 군사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전략을 택하게 돼요. 그냥 그 이민족들한테 은이랑 비단이랑 재물 바칠게, 이제 우리 쳐들어오지 마 이런 거죠. 인구만 보면은 이 남송이 거란족, 여진족에 비해서 거의 100배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어이없는 이제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전략에 대해서 말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런 갈등이 좀 생긴 인물이 악비랑 진해인데요. 이제 악비는 장군이에요, 남송에.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자. 그래서 그 오랑캐들이랑 싸워서 원래 이 북쪽의 영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진회란 사람은 아니야, 우리 그냥 돈으로 평화를 사자. 그래서 그 인기인인 장군 악비를 두려워하고 또 시비해서 이제 왕을 움직여서 악비를 이제 죽여버리죠. 중국 최고의 간신배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항저우에 가면은 그 악비의 묘에 절을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진해와 그 부인의 동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동상에 침을 뱉는 바람에 이제 침을 뱉지 말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당시에는 완전히 뭐 민족의 배신자였는데 간신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평가 받고 있기도 해요. 이 진해가. 왜냐하면 이 거란족, 여진족 등 이런 이민족들과 싸우지 않고요. 차라리 돈으로 평화를 사는 이 진해의 전략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이 송나라 백성들한테는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송나라 때 이 농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이제 이민족들에게 밀려서 중심 무대였던 이 북부 지방을 잃은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쪽 지방이 오히려 농사 짓기에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도 훨씬 풍부하고요. 기온도 높아서 당시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강남 지역을 이때부터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강남의 생산량이 예전 강북 지역을 몇 배나 능가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도 송나라 이전까지는 강북 인구가 이제 강남보다 2배 많았거든요. 근데 남성시대에서는 이게 역전돼서요. 강남이 오히려 2배 이상 많아져요. 이게 농업기술의 혁명으로 강남의 생산량과 인구가 급증한 거죠. 이게 돈으로 또 평화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인력도 거기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 등 경제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중국 역사상 가장 이제 문화가 좀 꽃피던 때를 당나라 시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제까지 같이 보면은 송나라 때가 진정한 경제 전성기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송나라가 매년 뭐 요나라나 금나라에 막대한 은과 뭐 비단 등 재물을 보냈지만 이게 송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평화의 값으로는 너무 쌌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오랑캐들을 몽땅 제압하겠다고 군사력을 키우면요. 뭐 인력이나 자원이나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이게 내부에서는 오히려 군사력 그 반란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송나라를 개국한 이 조광윤조차도 사실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이성계도 그렇게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심지어 뭐 우리나라의 뭐 박모 씨랑 전모 씨도 그렇게 쿠데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라나 금나라 그 이민족들 입장에서도 굳이 그 남쪽으로 힘들게 서들어가서 이 송나라의 문명이나 상업이나 이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이 꾸준히 그냥 재물을 이렇게 받는 게 나았어요. 그쵸? 어차피 자기가 가서 그런 경제를 꾸릴 수가 없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굳이 배를 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이 거란족의 요나라는 이 여진족에게 멸망했고요. 이 여진족의 금나라도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오히려 남송이 그 후로도 50년 이상 가장 오래 왕조를 유지하게 돼요. 이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전략이 좀 유효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뭐 이 전략도 이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요. 그때 또 그 기술로 인해서 이 강남 지역을 개발했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랑 개발하는 거 R&D 투자죠. 그래서 꼭 기업뿐만 아니고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덕분에 송나라 이후에도 이 중국의 강남 지역은 중국의 강력한 생산력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상해, 강동, 뭐 심천 등 남부 지역이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만약 그때 당시에 금나라로 인해서 남쪽으로 이제 쫓겨가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빨리 절박하게 강남 지역을 개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역사란 재미있기도 하죠. 그래서 악비랑 진해를 설명드렸는데요. 역사는 악비를 충신이라 기록하고 있죠. 근데 과연 악비 말대로 군사력 약체인 송나라가 강력한 금나라랑 전면전을 계속 했으면요. 그냥 송나라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대에는 경제고 나발이고 일단 전쟁이 없는 게 짱이었어요. 좀 지도자들의 체면이나 위신은 좀 떨어지죠.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전략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진족은 진짜 생각할수록 좀 신기한 민족인데요. 원래는 그 뭐 숙신이나 뭐 말갈족에서 갈라져 나왔다고도 해요. 이 어원은 무슨 오랑캐 중에 오랑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민족 그 부여나 이제 고구려 같은 그런 나라의 구성원이기도 했고요. 특히 발해를 세운 구성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여진족이 여러 부족으로 사실 갈라져서 힘을 못 썼는데 일단 한번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중국 대륙을 두 번이나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를 멸망시킨 이제 금나라도 여진족 국가고요. 이 청나라의 그 마지막 왕조죠. 청나라 또한 여진족의 국가였어요. 특히 청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족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 여진족이 만주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요. 거의 부족 국가로 생활하던 이 여진족을 누르하치가 통일하고요. 이제 그의 아들인 홍타이즈가 이 청나라를 건국해요. 우리한테는 사실 뭐 병자호란으로 좀 아픔이 있는 인물이죠. 당시 중국 본토의 명나라는 이 청나라를 많이 경계했죠. 근데 청나라가 만주랑 요동 등 이런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빼앗기게 되자 이제 송산이란 곳에서 군사를 일으키고요. 이 둘이 전면전을 벌여요. 근데 여기에서 명나라가 대패하고요. 이제 명나라 전력 대부분을 잃게 되고 오삼계라는 장수가 간신히 도망쳐서 이 만리장성의 최동쪽인데요. 산해관이라는 이 최후의 요충지를 지키게 돼요. 즉 명나라의 운명이 이 오삼계의 어깨에 달려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명나라 그 안에서 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좀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잖아요.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농민 반란군이 그대로 명나라 수도인 북경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요. 이 농민 반란군 이자성에 의해서 이 내분으로 스스로 멸망한 거죠. 그래서 이자성이 북경으로 쳐들어갔을 때 황제는 이제 오상계에게 SOS를 쳤죠.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이 청나라로부터 산해관을 지켜야 되니까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가 이제 김용의 소설 이 녹정기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자성이 이 북경을 점령한 후에 오상계에게 손을 내밀죠. 우리 같은 한족이니까 힘을 합쳐서 이 청나라로부터 여진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오상계도 뭐 오케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이 터지죠. 이제 오삼계가 사랑하는 뭐 진원원이라는 여인이 이 북경에 있었는데요. 이자성의 부하가 이 여자를 이제 좀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자성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오삼계의 협력을 얻으려면은 그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워낙 이 분의 미모가 뛰어나서 이 부하들 통제가 안 되었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이 진원원이라는 여인은 명나라 최고의 미인으로 유명했는데요. 원래는 이 명나라 황제 애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황제가 이제 오상계에게 소개해주죠. 뭐 내가 아끼는 최고 미녀를 줄 테니까 제발 그 산해관 잘 지켜달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한 오상계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이 한족, 민족을 배반하고 청나라에 항복했고요. 이제 문을 열어줬고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북경으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자성 군대를 패퇴시키고 그 진원원 그 여자를 되찾죠. 그래서 뭐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미모의 여성 한 명이 이제 명나라랑 청나라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신기하기도 하죠. 덕분에 오상계는 이제 여자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이제 역사의 낙인이 찍혔죠. 근데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진짜로 오상계가 여자 때문에 과연 민족을 배신했을까요? 사실 당시 오상계는 이자성이든 청나라든 일단 둘 중 한 곳에 투항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자기가 충성하던 명나라는 망했잖아요.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황제는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국을 망하게 한 그 이자성의 손을 잡는 게 더 배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청나라를 막는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송산 전투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잃었기 때문에 남은 병력으로 산해관을 지키는 게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제 자기가 직접 싸워봤으니까 청나라 군대의 강력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자성 군대는 오합지졸 완전히 농민 반란군 출신이죠. 그래서 만약 청나라에 항복하지 않으면 당하는 건 자기겠죠. 이 비교했을 때 청나라에 투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했던 거예요. 또 이 농민 반란군 이자성이 북경으로 공격해 갈 때 기존의 명나라 관리랑 이 부자들을 엄청나게 약탈하고 좀 이렇게 만행을 좀 많이 저질러요. 그 중에는 이 오상계의 아버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자성 부하들한테 재산을 약탈당하고 고문당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결국 여기에도 마음을 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뭐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복수심도 큰 이유 중 하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동료였던 이 명나라 장수들의 꾸준한 권유도 있었을 거예요.
병자호란으로 우리는 이 홍타이지, 이 청나라 세운 이 사람을 좀 무식한 야만인으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홍타이지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명나라랑 싸울 때 이 투항한 한족 장수들한테 관대했고요. 이제 우수한 인재라면은 뭐 한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짜 아낌없이 잘 기용을 했어요. 이 투항한 한족 기술자들을 좀 배워서 스스로 이 청나라가 대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대포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명나라에 그 청나라를 좀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조대수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번 사로잡혔는데 나 투항한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또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다 또 사로잡혔어요. 이제 부하들이 얘는 배신자라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는데도 또 기회를 줘요. 그래서 감동한 그 장수가 이후로는 계속 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명나라 최고의 장수이자 송산 전투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홍승주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장군도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인재에게 관대한 청나라에 감동받아서 기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수많은 명나라 장수들이 이 홍승주의 권유로 청나라로 다시 가게 돼요. 아마 오상계에게도 이들의 권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라고 불리는 이 여진족, 이민족 국가였잖아요. 근데 보면 끊임없이 명나라의 신기술이나 문명이나 인재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특히 그 명나라 이전에 그 원나라 몽골족들은 한족들을 차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한족들 차별하지 않고 뭐 능력이 있으면 인재면 고루 등용했던 거예요. 그 자신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이런 오랑캐의 지배를 받는 게 한족들한테는 물론 치욕이었겠죠. 근데 결국 청나라가 세워지고 뭐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라는 이 3대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은 진짜 수백 년 만에 정말 평화롭고 태평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아마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솔직히 지금 중국인들은 여진족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나라 시대까지만 해도요, 그 영토가 지금 중국 영토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사실 이 청나라 시대에 확장한 거거든요. 심지어 청나라 전성기 때 영토는 지금 중국보다 더 넓었다고 해요. 뭐 지금 티벳이나 신장이나 뭐 위구르 쪽이나 외몽고나 또 고구려 영토였던 동북 삼성 등 그때 다 이게 청나라 때 만든 영토예요. 근데 여기에 자원이랑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한족들이 무시했던 오랑캐 여진족이야말로 지금의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여진족은 뭐 만주족이라고도 해요.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게 그렇게 강력하고 깨끗했던 청나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부패했고요. 이제 서구 열강 세력에 의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분노한 한족들이 이 지배층이던 만주족을 많이 학살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만주족인 것도 숨겼겠죠. 지금 만주족은 중국 전체 인구에서 1%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뭐 거의 없어진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아는 중국 직원 한 명이 자기 외할머니가 청나라 공주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쪽 핏줄은 만주족인 거죠. 그것도 뭐 왕족 혈통인데, 근데 자기는 그냥 중국인이지 뭐 자기 만주족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주어도 할 줄 모른다고. 만주어가 거의 사라졌대요. 그래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뭐 여진족, 만주족, 심지어 조선족조차도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고요. 그냥 하나의 중국인으로 통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중국보다 두세 배나 더 넓은 이 지금 현재의 중국 영토를 만들었고요. 이 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전성기를 이끌어냈던 여진족, 대부분 이 부족 국가로 흩어져 살았지만 일단 한번 뭉치기만 하면은 엄청난 힘을 이끌어냈던 사실 신기한 민족인데요. 지금은 자신들의 언어와 이제 민족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좀 안타까운 민족이죠. 세상에 뭐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거는 사실 뭐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읽었어요.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나름 이 국가의 흥망성쇠랑 투자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민족과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투자에 좀 접목시켜 보면요,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 과거 이 중원의 지식인이나 기술자 같은 인재들이 막 그 주변 이민족들한테 유입되면서 이 이민족 세력이 강성해졌잖아요.
결국 투자할 때도 지속적인 인재 유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우리 돈을 너무 확실히 보이죠. 두 번째는 농업 기술의 혁명과 이 중국 강남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결국 남송이 이 돈으로 평화를 사는 평화로운 전략이 좀 유효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 꾸준한 R&D 투자는 역시 투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뭐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청나라가 이런 한족이나 뭐 이민족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잘 등용했죠. 새로운 기술도 잘 수용하고요. 농업이나 상공업이나 이런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깨끗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였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꼭 청나라뿐 아니고 역대 모든 왕조 똑같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강력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고요, 약해지고요, 서로 갈라져 싸우다가 혼란이 오다가 다시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 또한 똑같죠.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다 없어졌어요. 순위 밖으로 다 탈락했죠.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거의 15년 이상 주가가 하락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일명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의 선배 기업들과는 달리 계속 무한 성장하면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혁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어줄까요? 그 1년 만에 그 10위 밖으로 밀려 사라진 기업들이 있어요. 넷플릭스 거의 뭐 마이너스 80% 폭락했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거의 70% 폭락하면서 지금 1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가 거의 60, 70%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총 밖으로 사라졌는데 역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결국 인재 유입이 한 나라나 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 이 R&D 투자를 꾸준히 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세상에 영원한 게 없죠. 그래서 늘 투자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ETF 같은 인덱스 패시브 투자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 투자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